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학생들 무리가 많은데요. 여기도 학생들 무리죠? 여기도 학생들 무리죠? 그 옆에도 학생들 무리, 그 뒤에도 학생들 무리입니다. 와, 여기도 학생들 뭔가 설명을 듣고 있어요. 다 모여서. 이게 일반 관광객들이 아니고 아마 선생님을 따라온 학생들이 옛날 역사를 듣고 있겠죠. 앞서 제가 오일러 얘기할 때 잠깐 케니스베르그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케니스베르그 다리 문제. 지금은 그 도시가 칼리닝글라드라고 해서 러시아 땅입니다. 독일 땅은 완전히 아니에요. 그런데 근세 역사에서 그 도시는 정말 중요한 도시예요. 그 한복 그리기가 나오고 칸트의 고향이고, 칸트 지금도 갔더니 칸트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교회 한쪽에 칸트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독일의 근대 독일의, 물론 그 전에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오스트리아 합병국가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었지만, 그 뒤로 완전히 독일이 지방마다 다 분할이 돼서 이탈리아처럼 각 지역마다 왕국이 따로 있고, 뭐 백작, 공작, 뭐 하노버 공작은 나중에 영국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여하튼 지역마다 다 자치령,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였잖아요. 그걸 통일한 나라가 프로이센인데, 프로이센의 발생지가 바로 칼리닝글라드, 케니스베르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독일의 발생지인데 지금은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은 러시아 땅이에요. 여하튼 프로이센이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고부터 여기가 사실 독일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독일의 중심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근세 독일, 통일 독일, 우리가 아는 그 힘센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참여했던 그 독일의 발생지는 프로이센이고, 프로이센이 케니스베르그에서 여기로 천도를 해서 수도를 정함으로써 지금 여기가 독일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베를린 대학교가 있었겠죠. 최고의 대학교죠. 브란덴부르크를 지나서 제가 걸어갑니다. 이 넓은 광장을 계속 걸어갑니다. 어디서부터 걸어왔냐고요? 자, 뒤에 브란덴부르크가 보이시죠? 그 뒤에 또 여기 엄청 멀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걸어서 갑니다. 가다 보면 훔볼트 대학교가 나올 겁니다. 갑자기 이 앞에 말 엉덩이인데 나폴레옹 모자를 쓴 장군이 나타났어요. 여기 독일 아닌가요? 프랑스가 아니고 독일인데 나폴레옹 모자를 쓴 장군이 나타났고, 여기가 바로 훔볼트 대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서 온 훔볼트 대학교입니다. 이것도 훔볼트 대학교입니다. 베를린 대학교죠. 그러니까 이름 바뀌기 전에는 여기가 베를린 대학교였는데, 역시 여기도 사람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마 훔볼트는 박물학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뭐 여기 아주 유명한 수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땄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장군님이 누군지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폴레옹 모자를 쓰고 있는데, 헨리 프린츠, 프리드리, 잘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말 콧구멍만 보이네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밑에 뭐 써놨는데 독일 역사의 조예가 깊지 못해서. 자, 여기가 바로 보이시죠? 훔볼트 대학교라고. 야, 정말 센터 중에 센터에 있네요. 금색으로 딱 이렇게 썼습니다. 훔볼트 유니버시티.
여기입니다. 여기가 베를린 대학교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도 훔볼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이것도 유니버시티입니다. 이것도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엄청 많겠죠. 베를린 대학교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베를린 대학교로 명칭을 알고 왔는데 아무도 베를린 대학교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명칭을 바꾼 지가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다 훔볼트 대학교로 기억을 하지 베를린 대학교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훔볼트입니다. 이분이 학교를 세운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분이 원래 공립학교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베를린 대학교라고 이름 붙였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양옆에 맥스 플랑크, 우리 플랑크 연구소 뭐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분이시죠. 이 훔볼트 대학교 앞에서 오늘 저는 칸토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예요. 110년 전, 120년 전 얘기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기 직전 그런 때 얘기입니다. 칸토어가 이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 훔볼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지도 교수는 크로네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수학을 해보는 사람은 다 이분의 델타, 크로네커 델타라는 그런 숫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속, 그러니까 여하튼 수학에서 뭔가 굉장히 엄밀한 걸 증명할 때 그 기호를 많이 쓰는데요. 그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학위를 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교수가 됩니다. 할레대학교 교수예요.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베를린에서 왔다 갔다 하기 아주 쉬운 그런 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조금씩 더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만든 게 무한집합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탈리아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학에 무한이 들어오면 수학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한이 많다, 하늘의 별이 무한이 많다, 이거 무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닷가에 모래알이 무한이 많다, 이거 문학적 표현이지 무한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체도, 구체적인 물체도 무한한 게 없어요. 무한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하다고 느끼는 건 대부분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최초로 무한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사람이 바로 칸토르입니다. 그리고 칸토르는 이제 무한집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셀, 영국 수학자 러셀에 대해서 아침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러셀이 비유를 듭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차이는 뭐냐? 유한집합은 유한집합의 방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있다고 하자. 손님이 그 방수만큼 왔다. 그럴 때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없죠. 100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데 100명의 손님이 왔어요. 꽉 찼죠. 손님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집합은 무한한 방을 가진 호텔이 있는데 무한한 손님이 와서 방이 꽉 찼다. 그런데 손님이 한 명 더 왔다. 그 손님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받을 수 있다가 바로 무한집합이다. 이게 칸토르의 러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칸토르의 무한집합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러셀이 그렇게 비유를 해준 겁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송을 하는 거죠. 1호실에 계신 손님은 2호실로 가시고 2호실에 계신 손님은 3호실로 가십시오.
수학적으로 N호실에 계신 손님은 N+1호실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1호실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하나 받는 거예요. 10명이 왔어요.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겠죠? 이 말하면 무한한 손님이 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한집합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겁니다. 방이 꽉 찼는데 무한한 손님이 와도 또 받을 수 있는 게 무한집합이다. 처음에는 수학자들도, 직업 수학자들도 이거를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연수의 개수와 유리수 아시죠? 분수를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그 분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1, 2, 3, 4, 5, 6, 7, 8, 9는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1, 2분의 2, 3분의 2 그런 거 1분의 1, 1분의 2, 2분의 1분의 3 이런 분수의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칸토르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개수가 같아요. 자연수의 개수와 유리수의 개수가 같습니다. 미친 소리 같죠?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이해하신다면, 그러니까 무한한 방에 무한한 손님이 와서 방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무한히 와도 계속 더 받을 수 있다 를 이해하신다면 유리수의 개수와 자연수의 개수가 같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짝수의 개수와 홀수의 개수가 같고요, 짝수의 개수와 자연수의 개수가 같고요, 자연수의 개수와 유리수의 개수가 다 같아요. 집합으로 얘기하면 그게 진부분 집합인데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의 공준이 하나 틀리는 거죠. 유클리드의 공준은 뭐냐면 부분은 전체보다 작답니다. 부분은 전체보다 작다. 그런데 부분이 전체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한 120년 전 얘기입니다. 지도교수 크로네커가 이때부터 이 칸토르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칸토르가 이 베를린 대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다 원서를 내는데 어림도 없죠. 크로네커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칸토르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 그 출판 회사에다 편지 보냅니다. 만약에 그 칸토르의 무한집합 논문을 실어주면 내가 수학자들한테 얘기해서 당신 그 회사에다가 논문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당시 크로네커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칸토르가 수학계에서 거의 매장이 됩니다. 크로네커만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뿌앙까레라고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대 수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도 대놓고 칸토르를 비난합니다. 칸토르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러셀, 힐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칸토르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혼자. 아무도 자기 편은 없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소크라테스 때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에 독약을 쳐놓는 것과 똑같다. 이 사람은 사상을 전파시키는 거. 천재는 그런가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가면 미친 소리로 취급을 받고, 특히 무한집합은 정말 미친 소리 같지 않아요? 들어보시면. 아니, 방이 꽉 찼는데 어떻게 손님을 더 받냐고요. 말도 안 되지. 꽉 찼다는 표현이 이미 더 이상 손님을 못 받는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칸토가 외롭게 살다간 바로 그곳입니다. 훔볼트 대학교입니다.